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이 인수합병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요 인수합병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그 인수합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우호적인 상황이 있고 적대적인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호적인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friendly takeover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그 인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은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호적 인수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나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히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인수하기로 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맞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좋게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호적 인수합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호적인 인수합병에서는 어떤 식의 절차로 이루어지느냐? 자, 첫 번째로는 그 인수를 당하는 피인수 기업, 그 타겟 컴퍼니의 현재 경영진에게 우리가 너네 기업을 인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경영진이 이제 이것을 받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은 물론 그냥 잊어버리겠지만, 웬만큼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한 제안이 오면 이것을 경영진은 무조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냐면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진이 혼자서 결정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을 받아서 이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사회에는 여러 이사들이 존재를 하죠. 영어로 디렉터라고 하는 요 이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인수합병이 우리에게 괜찮은 제안인지 아니면 좋지 못한 제안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면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가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영어로 하면 shareholders meeting, 그래서 주주들이 만나서 투표를 하는 건데, 이 인수합병의 경우는 기업의 완전 형태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주주총회까지 가서 다수결에 의해서 주주들이 동의를 해주어야지만 이 그 인수합병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결국 그 찬성한다가 50%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 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 인수를 하고자 하는 인수기업 acquirer 인수자에게 팔고 그 제안에 맞추어서 팔고 가격을 그것에 대한 대금을 받고 그 기업을 넘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호적인 인수합병에서의 절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반면에 싫은데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 나는 싫은데, 그 경우를 우리는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경영진이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수합병을 당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인수합병에서의 중요한 것은 시너지고,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출이 올라가거나 비용이 감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못하고 있는 경영자를 자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인수합병을 당하면 지금 현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는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장이었는데 한순간에 잘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어떤 당근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경영진이나 이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 상황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대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어떨까? 어떤 연구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인수합병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금융시장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인수합병의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총 약 3만 5천 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약 6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호적으로 그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난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 기업을 뺏은 건지 이것을 구분을 해서 봤더니 딱 137건,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건만 적대적인 상황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달리 대부분의 인수합병은 우호적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인수합병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보통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막 직원들은 막 그 시위하고 그 여기 삭발하고 여기 빨강 띠 메고 그 다음에 막 치열하게 뭐 서로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적대적인 상황을 보통 많이 떠올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적대적인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느냐? 이 적대적인 것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적대적일 수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결국 협상을 이끌어내서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호적인 그런 협상의 결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적대적으로 시작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적대적인 인수합병은 아니었다라고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대적인 인수합병은 이제 우리가 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인데 방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어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그래서 이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시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 기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1970년대 80년대에는 못하고 있는 CEO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걔네를 다 쫓아내고 이 기업을 장악해서 얘네를 개선시키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경영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경영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웬만한 경영자들은 다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경영학을 했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잘못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걔네가 이미 잘하고 있고 그래서 걔네를 쫓아낸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 기업이 성과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굳이 인수합병을 막 공격적으로 할 이유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호적인 인수합병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처음에는 일단 싫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얘를 어르고 달래고 구슬려서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공개 매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위임장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개 매수는 이제 영어로 tender offer라고 부르는데, 이 공개 매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용어예요. 우리 수업에서. 언제 들어보셨냐면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사주 매입을 공개 매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랑 아주 유사해요. 자사주 매입에서의 공개 매수는 어떤 기업이 그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팔 주주들을 모집을 하는 것을 공개 매수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인수합병에서의 공개 매수는 본질적으로 주식을 사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체가 다릅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그 기업을 사고 싶은 인수자가 사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이제 이 인수 과정에서의 공개 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인수 기업, 타겟에 대한 주식을 인수자, 어콰이어러가 지금 매집을 하겠다, 주식을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을 주고 얼마에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주주들이 와서 이 공개 매수에 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개 매수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공개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이 우호적인 상황이라면 경영진, 이사회, 주주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주주한테서 주식을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그것을 거절한다 라고 하면은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우회해서 삥 둘러서 주주에게 바로 가자 라는 것이 바로 요 공개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이걸 막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너희와 컨택을 해서 주식을 사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여기 다 나와라, 여기 붙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고, 이 공개 매수의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개 매수와 그냥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주식시장에서 몰래 주식을 사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주식을 사는 게 목적이죠. 주식을 사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접니다 라고 하고 선언을 하고 나인 것을 밝히고 살 수도 있지만, 그냥 모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처럼 조금씩 주식을 주시장에서 나오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공개 매수는 처음에 선언을 합니다. 내가 누구고 어떤 취지로 지금의 경우는 인수합병을 위해서 주식을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 언제까지 사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그냥 주식시장에서 몰래 사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싸게 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생긴다. 하지만 공개 매수는 가격의 변동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 기한을 줍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11월 30일인데 우리는 12월 15일까지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고 싶고 그래서 너희 주식을 12월 15일까지만 받겠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주들은 12월 15일이 되기 전에 무조건 응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나인지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없으니까 주식을 파는 사람이 그 매도 버튼을 눌러야 내가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차이가 중요한데 내가 그냥 주식을 사겠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인수합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마음대로 이 기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50%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고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내가 30%까지는 모았는데 그 이후로 안 모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붕 뜨게 됩니다. 30%의 주식을 엄청난 돈을 써서 다 샀는데 이걸 통해서 인수합병을 성공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애물단지 30%가 생긴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일반적인 그런 매수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매수는 어떤 식이냐면 일단 이 기간 동안 사겠다고 하는 주식의 숫자를 집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컨펌을 하는 구조라서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사람이 주주가 안 모이면 그냥 없던 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굳이 돈을 써서 애매한 숫자의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성공하느냐 그냥 없던 일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개 매수는 내가 손절하기에도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이 공개 매수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주들을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어필을 하는 거죠. 경영진들한테 자 어차피 니네가 동의 안 해줘도 나는 주식 구할 수 있거든. 이제 이래도 안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태도를 바꿔서 이제 협상에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통해서 경영진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이 인수합병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최근에 이 공개 매수가 일어났던 바로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의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리나가 있는 SM이 바로 이 공개 매수의 그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SM의 주식을 매입을 SM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와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이제 공개 매수 대결을 했죠. 이제 여기에 약간의 공개 매수의 단점 부분이 나타나는데 공개 매수를 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더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만히 관심은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다른 기업도 덩달아서 나도 할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야 쟤네가 인수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꿀단지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러고 이제 뛰어드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약간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반적인 그냥 매수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무한정 몰래 할 수 있느냐 이제 요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주식을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가 사는 주식은 매우 크진 않기 때문에 주식 숫자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업의 단위에서 주식을 살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제한이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많은 나라에서 5% 이상의 주식을 사는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가진 주식이 5%를 넘는 순간부터는 당신의 목적을 밝혀야 되는 그런 규칙이 존재합니다. 왜 네가 주식을 사고 있냐? 이게 단순하게 네가 주가가 오를 거로 생각을 해서 금융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투자 이득을 얻기 위한 단순 투자냐, 아니면 이 기업의 경영에 관심이 있느냐를 밝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매수로 그냥 주식을 막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겨울이고 춥잖아요. 그러면은 보일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가
그 보일러 회사니까 원래 이제 업종은 이제 그런 그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에 그 보일러를 놓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기업인데 이제 얘네가 그런 그 난방 이런 쪽의 산업을 하다 보니까 이 귀뚜라미의 주인이 되는 이제 그 어떤 회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장기적인 플랜은 뭐였냐면 이 귀뚜라미를 종합적인 냉방, 난방 회사로 키우겠다. 그러니까는 뭔가 열과 관련된 모든 에너지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 뭐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독을 들였던 기업이 이제 신성 어쩌고라고 이제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제 그 기업은 냉장 기술, 이제 그 온도를 낮추는 쪽에 그런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의 자본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그 개인적인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그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걸렸겠죠. 이것 봐라. 얘네가 자꾸 우리 주식 사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 이거 투자하는 거야? 아니면은 경영에 참여하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투자하려는 건데? 약간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도저히 의심이 되니까 이제 결국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얘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 바꾸면 우리가 대응하기 너무 늦다 해서 이제 그 기업도 이제 부랴부랴 이제 대응에 들어가고 그래서 얘네를 이 인수합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제 지원군을 모으고 뭐 이런 그런 사건이 약 10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을 사듯이 조금씩 모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결국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확실하고 이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공개 매수는 결국 주주총회에서 이 인수합병을 통과를 시키는 데 있어서 주주의 주식을 우리가 다 갖고 오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맘대로 결정하자. 이런 논리인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들을 내 편으로 만들자. 이거가 위임장 대결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프록시 콘테스트 아니면 프록시 파이트라고 하는데 요 프록시라는 것이 위임장이에요. 그래서 이 위임장은 본인은 뭐 땡땡 기업의 주주로서 나의 주주총회에서의 권한을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수하려는 기업이 주주들을 설득해서 이 위임장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 자기가 직접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그 주식의 투표권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기업의 그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영진 회의만 이런 거를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임장 대결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 내 편을 들어줄 이사를 이사회에 집어넣자. 이런 안건을 투표하고, 두 번째, 경영진이 낸 안건을 부결을 시키자.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방어를 위한 전략을 위해서 어떤 뭘 한다. 이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수합병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 위임장 대결을 해서도 이 인수합병을 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격자 쪽에서의 이야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고 싶은 경영자나 이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독소 조항이에요. 독소 조항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어떠한 행태를 독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독소니까 이제 독이 있는 그런 조항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것을 상대하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기업의 정관에 넣는 조항이 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corporate charter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업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법치주의를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행동, 아니면 어떤 할 수 있는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기업에서는 이 기업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나 못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기업의 정관에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의 정관 중에 이런 독소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냐면,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식을 마구마구 발행한다라는 형태의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이 조항이 이제 특수한 조건이 뭐냐면, 어떤 외부자가 지분을 몇 % 확보했을 경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의 인수합병이 되었을 경우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주식을 찍어낸다, 이제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상대 측에서 사야 되는 주식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힘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가를 폭락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미 산 주식을 똥값으로 만들어서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기존에 이미 이 정관에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 주식수가 1000주인데, 그리고 주가가 $10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지분이 20% 이상이 되면 이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음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경우 주주들은 $60를 기업에 내고 12주를 새로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하필 정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어떤 기업이 와서 우리 지분을 20%를 매집을 했습니다. 전체 1000주 중에 200주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방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이 이 독소 조항을 액티베이트 할 수 있습니다. 발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800주, 나머지 800주에 대해서 그 주 한 주마다 12주씩 찍어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이제 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주식의 숫자는 800 곱하기 12 해서 9600주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한편 기업의 자기 자본에 변화가 생기는데, 원래는 주가가 10, 전체 주식 숫자가 1000에서 만이었어요. 근데 이 주주들이 한 주마다 $60를 내고 이 12주를 받아갔기 때문에 60 곱하기 800이 기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8,000가 기업에 들어와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제 변화된 이 시장 가치를 새로운 주식의 숫자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원래 주식의 숫자는 1000주였는데 이제 9600주가 늘어났으니까 총 1600주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주가가 $10에서 $5로 반토막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적대적인 이 인수 기업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냐. 이 200주를 샀는데 200주를 $10를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총 $2000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모두 $5짜리가 돼버렸다. 따라서 약 $1000를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제 바로 이 투자자로서의 이 인수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해를 주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가진 지분을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00주 중에 200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20%가 돼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9600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10,000주 중에 200주밖에 안 돼서 이제는 2%가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경영에 참여하기 쉽지 않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외부로서의 침입을
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차 임기제 이사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시차 임기제는 이제 영어로는 staggered나 아니면 classifie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임기에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이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매년 주주총회가 열리더라도 한 번에 바뀌는 이사의 숫자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분의 1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번 올해 주주총회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이사들을 다 뽑아도 전체 이사 중에서 나를 지지하는 이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되어서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또 새로 이사들을 집어넣으면 이제 3분의 2가 되고, 또 한 해가 지나서 새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100% 나를 지지하는 이사로 이 기업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차 임기제 이사회가 있으면 내가 이 기업을 장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들기 때문에 나의 전략에 엄청난 차질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어하는 이 경영진이나 이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독소 조항이랑 같이 있으면 사실상 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독소 조항은 이 이 기업의 정관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려면 이사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너도 나도 요 자기네가 70년대 80년대에 막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기업이든 독소 조항을 다 집어넣고 어떤 기업이든 시차임기제 이사회를 막 집어넣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수합병이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은 뭐 주주에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갈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못하는 경영진이 있어도 쫓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주주를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아니면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은 이런 미디어 단체나 아니면은 주주에 대한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 시민단체에서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너네 독소 조항이랑 시차 임기제 쓰지 마. 이거는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소 조항을 쓰는 기업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차 임기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숫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는 표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규모가 아주 큰 초대형 기업,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중견급,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놨는데, 보시면 대기업은 이제 줄어드는 정도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정도가 중견에선 좀 약하고 이 작은 기업에서는 별로 안 줄어드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그러느냐?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 주주들이 열심히 그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들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 압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줄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일단 관심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특히 특정한 그 창업자가 이제 가족식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죽어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아들, 딸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런 걸 내려놓으면은 언제든지 인수합병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는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다수 결의제라는 것인데, 이거는 투표의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과반수를 확보하면 됩니다. 전체 주식 숫자 중에 50%를 조금만 넘으면 무조건 이것을 통과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66% 그러니까 3분의 2나 80%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특별히 규정을 하면은 이런 초다수 결의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80% 동의를 얻어야 된다. 혹은 66.6%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내가 확보해야 되는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쉽사리 이 기업을 인수합병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복수 의결권인데, 이제 복수 의결권이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그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제 복수 의결권이라고 썼습니다. 이 복수 의결권은 그 주식의 의결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나는 시민으로서 한 사람당 한 표씩을 행사를 하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돈이 장땡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하죠. 하지만 그때에도 주식별로 동일하게 한 주당 하나의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난 투표권이 10개,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이 100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부릅니다. 근데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깨는 것이 바로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이 되겠습니다. 원래 보통 주식은 하나의 종류만 있는데 그게 서로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면 클래스가 다릅니다. 하나는 좋은 주식, 하나는 상대적으로 후진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주식은 투표권이 막 10개, 20개 이렇게 있고, 안 좋은 주식은 그냥 한 주당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위 이 안 좋은 주식은 누구에게 주느냐? 기업 최초 공개를 할 때,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찍어서 만들어서 일반적인 투자자에게 파는 주식에는 1주 1의결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업에 있던 창업자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뭔가 다른 거예요. 한 주마다 예를 들면 10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의 투자자가 와서 다른 모든 일반적인 주주를 설득을 해서 일반 투자자한테 모든 주식을 사더라도 절대 얘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기업에 복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은 1000주인데 그 중에 900주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주식이에요. 일반적인 주식. 그래서 1주 1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0주는 이 기업을 창업한 사람만 가지고 있고 1주당 10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면 1000주 중에 1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사람의 의결권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주는 하나당 10개짜리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900은 하나당 하나니까 900 곱하기 1.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은 하나당 10개라서 1000. 그러면 이 사람이 투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이 사람만 찬성해도 1900분의 1000 해서 52에서 3%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투표를 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똘똘 뭉치더라도 절대로
얘를 해임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적 방패가 생긴다. 이게 복수 의결권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잠깐 그 복수 의결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복수 의결권은 이렇게 너무 강력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거의 핵이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게임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무조건 우리는 1주1 의결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복수 의결권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1주1 의결권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봤기 때문에 1주1 의결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1주1 의결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자본주의 선진 국가들은 이런 규칙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경험들 많이 했어요. 이 복수 의결권이 존재해서 창업자가 자기 맘대로 기업을 휘두르는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얘를 자르지 못하더라. 이런 것은 사실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그런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거꾸로 1주1 의결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이제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의 IPO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구글의 걱정이 뭐였냐면 기업 최초 공개, 이 IPO를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 자본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검색 엔진도 투자하고, 새로운 뭐 안드로이드에도 투자하고, 유튜브도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게 많으니까 돈을 받고는 싶은데, 그때 이 창업자들의 걱정이 뭐였냐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지분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지분을 넘겨주면 이제 우리가 아닌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인이 된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외부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신경 쓰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훌륭한 기업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을 해왔는데, 외부 투자자들은 실적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이익이 중요하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2004년에 IPO를 하면서 집어넣은 게 바로 요 복수 의결권 조항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IPO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경영권을 지켜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이런 벤처 기업들이 이제 너도 나도 복수 의결권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 벤처 기업을 키웠을 때 뼈아픈 순간이 뭐냐면, 키운 다음에는 이제 그 마치 에미 애비가 그 자식을 독립을 시키듯이 얘네를 떠나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자기는 다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수 의결권만 있으면 나는 계속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잘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업을 잘 키워서 뭐 내가 계속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랑은 이제 지금 이 복수 의결권에 대한 의견이 바뀌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 복수 의결권의 단점,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제 일몰 조항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몰 조항이라는 것은 이 복수 의결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디든 쓸 수 있는 말인데, 어떤 법을 자동으로 없어지게 만들면 이 일몰 조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살 때 단말기 통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살 때 통신사가 부정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법입니다. 이제 그 과거에 그 흔히 그 성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막 30만원에 사고 공짜로 사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비싸게 사고 호객이 되고, 좀 잘 아는 빠삭한 애들만 그런 데서 싸게 사더라.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런 단통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안이 뭐였냐면 이것은 2000 몇 년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기간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단통법이라는 이 법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복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복수 의결권이 사라지게 만들자라는 옵션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몇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도할 때 사라지게 하자. 그러니까 네가 창업자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아들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런 양도 기반 일몰 조항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넘기는 순간 일반적인 효력이 없는 보통 주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기반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이제 IPO 이후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업이 창업된 후 몇 년,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창업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렸다. 자, 이러면 그 기업이 혼란에 빠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90%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면 병원에 계시면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이제 의사 무능력 상황이 되면, 혹은 사망하면 발동하게 돼서 그것을 보통의 주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권력을 없애주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배워서 이제 우리나라도 복수 의결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바로 올해에 도입을 했어요. 4월 27일에 국회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벤처기업의 창업자에 한해서 복수 의결권을 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주당 1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걸 한 목적은 뭐냐? 벤처 회사를 더 촉진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창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한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기업이 벤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창업된 지 10년까지만 복수 의결권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너희 기업이 중간에 상장이 되면 그 후 최대 3년 안에 일반적인 주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